자, 5번째 챕터 넘어가 볼게요. 염증, 그리고 결합조직 장애 대상자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파트 중요한 파트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골관절염은, 자, 골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골관절염을 얘기할 때는 항상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 기출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골관절염 얘기를 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 한 번의 기출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특징을 6가지를 줄을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서 골관절염과 비교해서 설명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 기준점을 두면서 차이점을 두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소실, 그와 관련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퇴행성이고 만성이고 염증성 질환이야. 점진적인 소실이라고 얘기했어요. 퇴행성이에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골관절염의 병태 생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골관절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골부가 마모됩니다.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마모되는 거죠. 활액막이 아닌 관절면의 연골부에서 기억 성분이 마모됨으로써 시작된다. 기억이 뭐예요? 뭐가 마모됩니까? 골기질 성분이 마모됨으로써 시작됩니다. 자, 연골이 닳게 돼서 관절면에 미란이 생기고 연골부가 점차 갈라지고 얇아지면서 뼈가 노출되고 뼈가 노출되면서 뼈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관절이 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뼈의 모양, 관절 구조가 변하게 되고 관절의 가동력도 제한을 받게 돼요. 이렇게 마모가 되니까 퇴행성이 되면서 만성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골 증식체예요. 골부의 마찰로 연골부의 뼈가 과잉으로 증식되는, 계속적으로 마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잉 증식됩니다. 골 증식체가 형성되는데 이를 우리는 구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골관절 구순이라고 한다. 자, 리을. 연골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활액 내로 떠다니다가 활액막에 부착해서 활액이 증가된 이상적 비대증으로 나타난다. 이상적인 비대. 뭐가 비대됐어? 이런 비대를 뭐라고 얘기해? 라고 묻습니다. 해버든시 골성비대 관절낭이에요. 골관절염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원위지 관절의 섬유성 관절낭이 점액성 변형을 일으켜 피하 종창을 형성해서 골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2번. 다음은 골관절염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용 중 잘못된 내용 4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증상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증상들 기억하실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꼭 묶어서 기억하세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골관절염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자, 피로를 쉽게 느끼고 춥고 습한 기후에 매우 민감하다. 좋습니다. 악화와 완화기를 가진 전신질환이야. 이게 지금 마모가 되면서 생겨났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모가 되는데 완화기, 괜찮아지는 시기가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얘는요. 퇴행적이고 진행적인 양상을 가진 국소 질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쑤신 듯한 통증, 관절의 구축, 근육의 경직, 운동의 제한이 나타나게 된다. 좋습니다. 자, 통증은 대부분 운동 후에 발생하게 된다. 지금 관절이 마모가 돼서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증이 발생하겠죠. 운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통증이 더욱더 잘 발생할 거예요. 관절 강직은 운동 후에 발생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관절 강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관절이 굳어져 있는 상태. 운동 후에 발생한다. 조조 강직이 일반적으로 흔하지만 대개 30분 이내에 사라지게 된다. 이 강직은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적인 자세에서 일어나게 돼. 움직이면서 이 강직이 좀 풀려요. 관절 강직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휴식하거나 정적인 자세에서 일어나 운동 후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조조 강직,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래도 자면서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직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해. 아침에 일어날 때쯤 흔해.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이 강직도 풀려나. 고관절이 굴곡 구축되고 무릎 관절은 펼 수 없고 휴식, 안정을 해도 통증이 있는 것은 근육 경직 때문이다. 좋아요. 상지보다 하지에 더욱 장애가 심하다. 지금 관절이 마모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중의 부하가 되는 곳에 훨씬 더 마모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지보다 하지에 체중 부하로 인한 관절의 소모, 하지에 더욱 장애가 심해. 맞는 얘기.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수록 통증의 정도는 심하다.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사실 통증의 정도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되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왜요? 마모라고 했어요. 내가 많이 사용하는 곳에 마모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쪽을 더 많이 사용해. 그럼 얘보다 여기에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요. 손의 원위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 체중 부하 관절인 고관절, 무릎 관절, 발의 중족지 관절, 경추나 요추 하부가 침범받게 된다. 뼈에 마찰음이 있다. 계속적으로 마찰되니까요. 골 증식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섬유성 강직으로 변하면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골 증식 나타난다고 얘기했고, 이로 인해서 이 강직, 섬유성 강직이 생겨나면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원위지 관절에 헤버든시 골성 비대, 얘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근위지 관절에 피하 결절이 나타난다. 피하 결절이 나타나는 것은 골관절염이 아니죠. 자, 근위지 관절에는 부샤드시 결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관절염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활막관절 내의 결합 조직이 염증성 변화를 가져오는 만성, 전신성 질환으로 가장 흔한 관절염의 형태를 얘기한다. 뭘 얘기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가 많이 써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 활액막 내에 림프구가 증가하고 기억으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의 일종이 혈장 내에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보여지는 거 뭐죠? 류마티스 인자, RF라고 얘기하죠. RF의 존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요해요. 그죠? 자, 이 류마티스 인자의 증가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다른 결체 조직 질환성 질환, 결체 조직 질환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RF가 양성일지라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확진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의의는 가지고 있죠.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염원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반응이고, 일란성 쌍둥이에게서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는 HLA의 존재로 가족적 영향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DR4, 이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60에서 70%가 혈청 반응을 보이고, DR1은 일부 환자들과 연관되어 나타나요. 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근데 요즘 시험 자체가 중요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좀 꼼꼼하게 보자고요.
HLA, HLA, DR4, 그리고 DR1. 위험 요인, 감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미음과 파보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항체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바이러스 항체 하나 더 얘기를 하래요.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입니다. 흡연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발생과 경과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관절의 병리적 변화를 4단계로 설명한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역의 염증식이에요. 뭐가 염증? 뭐의 염증?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활액막의 염증식입니다. 자, 활액막의 염증으로 활액막에 우렬과 부종이 있고 다형액 백혈구가 증가되며 후에는 림프구와 형질세포가 침륜되면서 육모돌기가 관절광내로 돌출되게 됩니다. 활액막의 염증이에요. 활액막에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염증 반응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우렬도 생기고 부종도 나타나고 백혈구 증가하고 당연한 얘기. 활액막의 일부가 괴사되고 섬유화 세포가 있고 그 외측이 섬유성 조직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니은이 형성된대요. 니은은 혈관성 유가 조직이 연골 표면에 형성된 것으로 붉은색을 띠고 거칠고 연골 바로 밑에 단단히 붙어 있어 관절 연골로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판누스입니다. 자, 활액막에서부터 생긴 염증성 얇은 유가 조직으로서 활액막 선을 따라 관절면까지 파급되는데 이 판누스의 형성으로 인해서 연골이 용해돼서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부식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탈구나 섬유성 결체 조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 섬유성 관절 강직 단계. 활액막의 과립 조직이 점차 섬유 조직으로 변하면서 근섬유가 퇴행돼서 섬유성 조직으로 대치되게 되고 섬유성이니까 탄력성, 수축, 저하되고 가동력 제한되고 변형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직이 되죠. 혈액이 탁해지고 백혈구가 증가되고 관절낭이 손상되고 과립 조직이 골단부까지 파급돼서 섬유화되게 됩니다. 점차 골화돼서 골강직이 형성되면서 근섬유가 퇴행되고 근육의 탄력성, 수축력은 약화되게 되죠. 자,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 증상입니다. 임상 증상, 이 증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상 증상을 꼭 골관절염과 비교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에 해당하는 질환명, 괄호 안에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로 쓰고 밑줄 친 A에 대한 설명, 밑줄 친 B의 3징후, 3가지 징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관절 증상부터 보자고요. 관절과 그 주변 조직, 혈관의 병변으로 생기는 결절을 얘기합니다. 이 결절과 관련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류마티스 결절, 수완맥 변형과 부토니의 변형이 나타날 거예요. 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타나요. 골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 지어주세요. 자, 스완닉 변형과 부토니의 변형은 수지 관절에서 중수지와 근위지 관절에 흔히 침범되게 되고 중수지 관절낭이 약화는 손가락이 손가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 기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활막 염증이 슬화로 확장되면서 물혹처럼 만져져요. 이걸 우리는 베이커 낭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혹처럼 만져진다면서요. 낭종이에요. 경추관절 아탈구, 장기간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사람에게 비교적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신 징후로 쇼그렌 징후가 있습니다. 자, 쇼그렌 징후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전신 홍반성 난창과 같은 다른 관절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은 눈물샘, 타액 분비의 감소로 안구 통증, 이물감, 가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을 얘기해요. 눈물샘, 타액 분비의 감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이것을 쇼그렌 징후라고 얘기합니다. 류마티스 혈관염 나타날 수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 나타날 수 있고요. 호흡기계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티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죠. 쇼그렌 징후, 펠티 증후군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타난다고요? 이 펠티 증후군을 설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징후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얘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 호중구가 감소하고요. 비장이 비대하게 돼요. 세 가지 징후. 네 번째,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고 A, B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진단검사에 대해서 출제 빈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진단검사까지 우리가 같이 가져가자고요. 첫 번째 류마티스 인자예요. 얘 의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사람이 있어.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게 혈전 검사를 했더니, 혈액 검사를 했더니 뭐가 나타나? 이렇게 물었다고요. 기출입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류마티스 인자가 흔히 양성으로 나타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특이도가 약 95%. 굉장히 높아요. 95%.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진단검사. 얘를 항-CCP 항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항핵항체의 역가, 세포핵 내에 함유된 여러 항원 물질과 반응하는 항체를 항핵항체라고 합니다. 항핵항체의 역가는 세포핵을 파괴해서 이 항핵항체의 수를 측정하는 검사를 얘기해요. 혈액검사. 자,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정상 적혈구성 빈혈과 정상 색소성 빈혈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활액의 변화도 있죠. 자, 황색으로 탁하고 백혈구가 약 500에서 그리고 5만으로 증가돼 있다. 염증 반응이잖아요. 활액의 염증이잖아요. 그러면서 엑스레이, 얘 물어봤습니다. 엑스레이 어떻게 보여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연골화 골밀한 활막 낭포 형성, 골 재생 부족 소견과 골피질이 얇아지고 관절 간격이 대칭적으로 협소해지고 골성 강직을 관찰할 수가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골 관절염 꼭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 두기. 어떻게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랑 비교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기출됐다고요. 그럼 공부할 때 비교해 가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문제 3번 갑니다. 자,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기 봅시다. 동료교사는요, 어제 술을 마셨어요. 오늘 새벽부터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었고 통증이 심했대요. 예상이 가시나요? 술 먹었어. 엄지발가락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강해. 병원에서는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축적돼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네요. 요산 결정체. 염증 반응이 일어나 심한 발작성 관절통을 유발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자, 보기에 해당하는 질환의 명칭을 쓰고 병태 생리를 설명하시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병태 생리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통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통풍 왜 발생하는 건데? 여기 포인트. 퓨린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퓨린의 대사장애로 인해서 요산이 과잉 공급되거나 배설장애되고, 요산이 과잉 공급되거나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배설이 안 됐어. 그러면 요산의 혈중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돼요. 요산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요산 나트륨이 관절이나 관절 주위 연부 조직에 축적됩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퓨린의 대사장애라는 얘기 나와야 되고요. 요산의 축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요산은 혈액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활액, 심근, 신장,
귀 등에도 축적되는데, 자, 요산이 일정 수치에 도달하게 되면 결정체가 돼서 관절 주위 결체 조직에 침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 결정체를 뭐라고 하냐고요? 이 요산의 결정체를 뭐라고 하냐고요? 역시 기출된 바 있어요. 이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토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급성 통풍 발작 시에는 약물요법과 함께 황부의 냉찜질을 적용하고 부목으로 고정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요법, 냉찜질, 고정해서 안정. 다음은 통풍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약물 무조건 A급이죠. 밑줄친 A의 이유, 밑줄친 B와 C의 양리기전을 쓰시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NSAID 줄 수 있기는 한데 단 아스피린은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안 되는데? 왜 아스피린은 안 돼요? 요산 배설을 불활성화시켜서 요산을 축적시키므로 투여를 제한한다. 지금 우리 몸에 요산이 많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근데 요산 배설을 막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제한입니다. 자, 콜키친, 알로퓨리놀, 그리고 프로베네시드. B와 C에 대해서 그 기전을 설명하라고 얘기했어요. B, 알로퓨리놀. 얘는요, 퓨린 대사를 매개하는 잔틴 산화요소의 억제제로 여기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요산의 생산을 줄인다. 요산 생성 억제제. 자, 프로베네시드. 프로베네시드는 신장의 근위세뇨관에 작용해서 요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소변으로 요산 배설을 촉진시킨다. 요산 배설 촉진제예요. 배설 촉진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죠. 전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통풍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물인 알로퓨리놀, 프로베네시드 이건 확실히 알겠는데 뭐가 생성이고 뭐가 배설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공부합니다. 자, 알로퓨리놀 그냥 R에다 포인트를 한번 줘보자고요. 그러면서 진짜 R을 상상했어요. 에그, R을 상상했다고요. R을 통해서 뭔가를 생성할 수 있죠. 병아리 생성하잖아요. 그래서 생성을 억제하는 거야. 생성에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요. 프로베네시드예요. 프로베네시드 여기에 포인트를 줬어요. 얘는 배설, 배출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로퓨리놀이야. 뭔가 생성해내는 거지? 그러면 얘를 생성하는 것을 억제해서 요산 수치를 줄이는 약물이구나. 프로베네시드. 배에다가 제가 포인트를 줬어요. 얘는 배출과 관련이 돼 있구나. 요산 배출을 하도록 해서 요산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거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약물들이에요. 기출된 바 있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통풍은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식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은 통풍 대상자의 식이요법의 원칙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퓨린의 대사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퓨린이 문제잖아요. 작성 방법. 밑줄친 A와 B를 각각 세 가지 쓰시오. 밑줄친 C와 D의 이유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풍 대상자의 식이요법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고퓨린 음식 섭취는 제한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게 저퓨린 음식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고퓨린 음식, 고도의 단백질이에요. 내장류, 진한 고기 국물, 멸치. 저퓨린 식품에는 곡류, 과일, 감자, 야채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감귤, 우유 이런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는데 왜 이런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요산은요, 퓨린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요산 수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 요산을
배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요산이 알칼리성 소변에 잘 녹는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소변에 잘 녹아. 소변에 잘 녹기 때문에 잘 배출을 낼 수가 있어. 알칼리성 시기를 권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알코올을 금하도록 합니다. 술 금해야 돼요. 왜? 알코올은 신장으로부터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켜요. 지금 요산 배설 감소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퓨린 합성의 자극과 요산 합성의 증가로 고요산 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기랑 술이랑 곱창이랑 술이랑 통풍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환경입니다. 자, 심장에 이상이 없으면 신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라. 배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퓨린 함유된 식품을 고퓨린 식품, 중등록 퓨린 식품, 저퓨린 식품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 4번 갑니다. 자, 다음은 전신 홍반성 낭창 SLE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A의 정의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LE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일종의 기억 만성질환으로 여러 기관의 염증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무슨 질환? 예? 류마티스성 질환이에요. 류마티스성 질환이면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최근 기출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뭔지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되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해로운 박테리아가 몸 안에 침입했을 때 이를 막아주는 방어 물질인 항체가,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항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항체가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체를 유해 물질로 생각하고 내 몸의 조직은 유해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해 물질이라고 오인해서 항체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격합니다. 이러한 항체를 자가항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항체들이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자가면역이라고 얘기해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아니, 정상적인 내 조직을 이물질이라고, 유해물질이라고 인식했으니까. 그래서 항체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문제인 상황, 질환인 상황이에요. 얘를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형적으로 신장, 혈액계, 신경계와 함께 피부, 관절, 흉막이나 심장과 같은 어디에? 장막에 염증성 변화를 가져와요. SLE는 증상과 진행 경과가 매우 다양하고 악하기와 완화기가 반복되는 만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SLE는 면역 조절 기전의 장애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DNA 세포에게 대한 성분에 대항해서 자가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과잉 항체 반응은 B셀, T셀 과잉 활동과 관련되게 됩니다. 자가항체가 그들의 특이 항원에 결합하게 되면 보상체계가 활성화되게 되고 항체가 항원이랑 만났으니까 활성화되겠죠. 면역 복합체들이 신장, 심장, 피부, 뇌, 관절과 같은 모세혈관 기점막에 침착하게 됩니다. 6번째 챕터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척추장애로 가보도록 할게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척추장애들.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에요.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중 잘못된 내용 2가지. 밑줄친 A와 B를 각각 3가지 이상 쓰고 밑줄친 C에서 검사해야 할 내용 3가지 이상 쓰고 밑줄친 D의 검사의 명칭, 검사해야 할 내용을 3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봤더니요, 척추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척추측만증 A급 잡아주셔야 돼요. 다빈도 기출이 됐고요. 그럼 왜 다빈도 기출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대상자들인 학생, 척추측만증 많습니다. 근데 이 척추측만증을
보건교사가 얼마든지 검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장기에 있는 이 학생들은 뼈의 성장과 근육의 성장이 불균형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얘 빨리 교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교정해 주는 데 있어서 얘가 척추측만증인지 아닌지를 밝혀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보건교사라고요. 보건교사가 척추측만증의 대상자인 우리 학생들을 빨리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무조건 A급이에요. 보건교사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A급이고요. 실제적으로 문제 출제 많이 됐고요. 척추측만증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진 방법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척추측만증의 증상, 일반적인 증상은 뭐예요? 어깨가 올라가고 둔부가 돌출돼 있고 근골격계 문제와 함께 얘가 심해진다면,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도 힘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피로감 느끼고 근골격계 문제, 요통 느끼고 호흡기능 저하, 위장장애, 하지의 길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복부 근육이 약하고 비대칭적이고요. 신경섬유종의 커피, 우유, 세개점을 피부 표면에서 볼 수 있고 청년기 전후에는 척추 발달 부분이 비대칭적이고 몸통의 근육이 한쪽만 약하고 보행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척추측만증 진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 이게 과거 기출이긴 한데 진행이 됐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써보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자고요. 어깨 등 허리가 불편하고 아프고 균형이 안 맞아 보기 흉하고 피로감 굉장히 심하잖아요. 게다가 허리가 아파요.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자, 평생 휘어진 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와 같은 병에 시달리게 되고 피로감, 학습 능률 장애 나타나고 심장 기능, 폐 기능, 소화 기능 저하될 거고 요통 나타날 거고요. 한쪽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반대쪽은 약해지고 천골의 균형이 무너져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의 검진 방법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검사. 첫 번째 검사에서 뭘 봐야 돼요? 두 번째 검사에서 뭘 봐야 돼요? 두 번째 검사를 뭐라고 해요? 러닝을 입히고요. 모습을 관찰해야 돼요. 견갑 높이의 차이 당연히 다르겠죠. 어깨 높이의 차이 당연히 다를 거예요. 척추의 만곡과 견갑골의 돌출 한쪽은 더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등 부분의 돌출, 허리선과 골반 높이의 비대칭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봐야 돼요. 예. 옆으로 보면 머리 이렇게 보이는 거죠. 팔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늘어뜨리고 얘를 90도로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스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전방 굴곡 검사라고 얘기하죠. 검사해야 될 거. 이렇게 봤을 때 얘 높이가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견갑골의 후방 돌출 유무, 등 높이의 돌출 정도, 좌우 허리의 높이의 돌출 정도로 봅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치료입니다. 보조기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자, 보조기에 대한 얘기. 적응증, 종유, 밀워키 보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흉요천추 보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착용해야 되고 운동 시에는 필히 착용해야 돼요.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착용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착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목욕할 때와 운동할 때는 빼라고요. 그러면 잠잘 때는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돼요. 오로지 이 2시간만 뺍니다. 운동 시 필히 착용해야 된다? 틀린 얘기. 자, 대개는 만곡도가 5도 이내로 교정될 때까지 차독한다. 그럴듯하지만 역시 틀린 얘기죠.
보조기는 측 만곡이 더 이상 증가되는 징후가 없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성장이 끝날 때까지. 성장이 끝날 때까지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이용할 수도 있고요. 척추측만증 시 자세와 전방 굴곡 검사.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근골격계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내용,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A급 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보건교사라고 생각하면서 보건교사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요. 당연히 석고공대 이런 얘기 너무 중요하겠죠. 골절 이런 얘기도 해야겠죠. 척추측만증,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관절염. 그 관절염에 대한 얘기, 통풍에 대한 얘기도 A급 잡고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드렸던 부분, 그 방향성대로 A급 두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